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촉매에 관해서 촉매공업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공업적으로 촉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반응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두 개의 요소가 하나로 만들어지거나 두 개의 요소가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때 열을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두 개의 또는 세 개의 반응 물질이 합성이 되면서 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촉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촉매는 산업에서 특히 무기화학공업이나 유기화학공업이나 제약이나 또는 다른 화학 반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촉매의 개념하고 정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매라는 그 정의는 뭐냐면 일단 A 플러스 B가 C가 된다든지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화학 평형의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일단은 두 개의 반응물이나 세 개의 반응물이 다른 생성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평형에 도달하면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가 될 때에 이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촉매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이 말은 A 플러스 B가 분모의 A와 B 농도를 곱한 것이 분자의 C 농도 곱하기 C, D 농도를 곱한 값이 이 K 값이라고 하면 이 평형상수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역 반응에서 또는 정반응 속도의 역반응 속도도 증가를 시킵니다. 결국은 평형상수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진행되어 연력학적으로 여러 생성물이 생성될 때 한 가지 반응을 선택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것이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넣어줘야 되는 물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촉매는 소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촉매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촉매는 어떻게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가? 그럼 무촉매 반응은 이것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쉬운 경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촉매 반응은 촉매의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일련의 단계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촉매가 역할이 크다 이렇게 무촉매 반응은 그 반면에 자유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활성화 에너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에 촉매 반응은 무촉매 반응은 그 말은 촉매를 쓰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촉매를 쓰지 않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촉매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반응물이 먼저 촉매 표면에 흡착하고 흡착된 성분 간의 반응이 일어나 생성물로 전환되는 뒤 생성물이 탈착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암모니아의 생성과 비료 생성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촉매가 메탈이 사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암모니아 반응에서
필요한 것이 질소와 수소입니다. 그래서 메탈 표면에 질소가 흡착이 되고 다른 메탈 표면에 수소가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흡착된 이 물질들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 메탈은 촉매죠. 이 촉매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촉매 반응은 흡착된 성분들은 서로 촉매 표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럼 촉매의 불활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불활성이라는 것은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촉매를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물에 의해서 그 촉매 표면에 덮여져 있다 이런 겁니다. 피독, 포이즈닝이 되어 있고 반응을 방해하는 파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에 이렇게 촉매가 있으면 그 촉매 표면의 일부는 포이즈닝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열려 있을 때는 결국은 표현을 하면 이제 반 정도는 반응을 잘 못하고 반 정도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불활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서는 이제 금속이 서로 뭉쳐서 표면적을 감소하는 소개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데 질소가스와 수소가스가 다른 메탈 촉매의 표면에 붙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촉매의 메탈에 해당되는 것이 둘이 합쳐져서 표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금속이 서로 뭉쳐서 표면적이 감소가 되면 촉매의 불활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응물이 있고 여기에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 반응에서 이 반응으로 갈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의 에너지 그러면 이 반응물이 무촉매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여기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촉매를 넣었을 때 흡착을 했는 이 반응물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이 전이 형태로 만들어진 이 에너지 배리어를 넘고 다시 흡착하게 되는 이 생성물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질소가 메탈 촉매에 의해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메탈 표면에 붙어 있는 이 두 개의 이 촉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반응물이 실제로 합쳐져서 메탈 두 개가 표면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메탈은 메탈들의 역할을 하고 수소와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지는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전체 에너지로 본다면 실제로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입니다. 결국은 요것이 실제로 들어가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촉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화학공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촉매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촉매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촉매가 있는데 이 담지 촉매라는 담지라는 것은 어디에 묻혀져 있다 이런 데 임베디드 캐탈리스트 촉매의 표면적을 넓게 또는 다공성 물질의 작은 금속 입자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금속 입자를 다른 반응물과 더불어 새로운 생성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촉매 이런 것을 우리 임베디드 캐탈리스트 담지 촉매라고 그럽니다. 그럼 담지 촉매의 반응 기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지 촉매는 예를 들면 이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홀이라고 보고 이 홀입니다. 이 반응물이 이 홀을 지나면서 이게 뭐냐면 금속 미세결정입니다.
이 반응물이 지나면서 이 반응물이 지나는 동안에 이 기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반응 기전,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담체 기공 속으로 반응물이 확산이 됩니다. 접근을 했다가 확산이 됩니다. 그럼 기공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을 합니다. 그 흡착된 물질의 표면 반응에서 촉매 표면에서 생성물의 탈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착된 생성물의 물이 담체 기공 밖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것이 담기 촉매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촉매의 표면적을 넓게 한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이 기공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표면적이 넓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공성 물질의 작은 금속 입자를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흡착이 됐다가 떨어지면서 다른 금속에 또 흡착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질소이고 이게 수소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메탈에 질소가 붙어 있고 이 메탈에 수소가 붙어 있다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마주치는 방법에 의해서 질소하고 수소가 아모니아가 만들어져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촉매의 분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표면 촉매. 이 표면 촉매는 뭐냐면 어떤 금속 미세 결정에서의 반응의 진행이 흡착이 됐다가 탈착이 되면서 반응을 합니다. 금속 표면에서. 그래서 촉매 반응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촉매 활성은 금속 표면의 면적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촉매의 활성화가 뭐예요? 캐탈리스트 액티비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제품의 생성 속도, 이걸 우리는 액티비티라고 그러겠죠. 반응기의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 내에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활성이라는 것이 온도의 증가, 온도를 증가시키면 활성이 올라가겠죠. 부산물 이 생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촉매 수명이 단축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 촉매의 활성이라는 것이. 그럼 활성점이 뭐냐 이거죠. 액티비티 사이트라는 것이 반응이 일어나는 특정한 위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응 온도에 따라서 촉매의 결정 구조가 바뀌고 산소와 금속의 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결정의 모서리, 결정면 등 이런 것이 이제 다양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횟수, 턴오버 프리퀀시라고 해서 반응 속도는 전환 횟수로 측정을 합니다. 반응 속도는. 그래서 단위 시간에 촉매 활성점 한 개가 생성되는 분자 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 분모에 뭐냐면 사이트에다가 타임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몰레큘, 분자의 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환 횟수는 금속과 담체 표면적인데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온도, 압력, 반응물 조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촉매의 선택도, 셀렉티비티. 그럼 어떤 것은 쓸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쓸 수가 없느냐, 또는 이 반응에서의 필요한 이 촉매는 이런 것이고 다른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셀렉티비티라고 그럽니다. 선택도. 원하는 반응 속도하고 전체 반응 속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생성물로 전환된 양을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이 에탄올입니다. ETOH, 에탄올, 에틸 알코올이죠. 분해 반응 시의 촉매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구리 촉매를 사용할 때 이제 생성물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수소를 넣었을 때 구리 촉매는 수소를 잘 흡착을 하고, 알루미나 촉매를 사용 시의 생성물은 에틸렌하고 물을 할 때 알루미나 촉매는 물을 잘 흡착하기 때문에 구리 촉매를 에탄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도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을 반응을 시킬 때 이런 촉매를 쓰고 어떤 반응물을 사용해서 생성물을 만들 때 다른 촉매를 사용하고 이런 겁니다. 그것이 셀렉티비티입니다. 자, 그럼 촉매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 그러니까 1700 몇 년도에 SO2를 SO3로 산화 반응을 질산을 촉매를 사용해서 SO2를 SO3라. 결국은 뭐냐면 황산을 만들 때 H2SO4가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질산을 촉매해서 SO2를 SO3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1910년에서 40년 암모니아, 이때까지 설명했던 암모니아, 질소가스와 수소가스가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탈 촉매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암모니아 제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메탄올 생성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질산을 생성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쓰죠. 그럼 2차 대전 중에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 화학약품, 폭발성 있는 화학약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그 접촉분에 촉매 알킬화, 촉매 탈수소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45년에서 6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수소화, 수소첨가 탈황, 수소첨가분해, 탈수소화, 이성질화, 산화, 중합의 촉매 공정발 아주 저렴한 화학 제품이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석유 계질 화학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5년에서 90년까지 고가의 정밀 화학 제품이 굉장히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반응의 미세한 약품이 뭐냐면 의약품, 다품종 소량 만들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1990년에서 현재까지는 국제협약에 따른 폐수, 화학 폐기물, 그 다음 배가스, 독성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CO2 가스, 배출량 감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촉매의 반응은 어떤 게 있냐면 균질계 촉매 반응. 그러면 촉매를 넣었을 때 반응이 균질하게 일어나고 어떤 건 또 불균질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생체 촉매 반응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생체 반응 촉매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균질계 반응은 뭐냐면 동일한 사항으로 기체, 액체, 고체끼리 반응하는 겁니다. 균질계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라는 페이스 또는 액체라는 페이스, 그다음에 고체라는 페이스. 이 페이스가 서로 다르지 않는 촉매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균질계 촉매 반응이라 그럽니다. 그럼 불균질계 촉매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반응물은 이 기체와 반응을 하고 어떤 이 촉매는 액체와 반응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상끼리, 상이라는 것은 기체, 액체, 고체, 페이스입니다. 서로 다른 상끼리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이 화학 반응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불균질계 촉매 반응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생체 반응 촉매는 뭐냐? 생체 촉매 반응이라는 것은 효소,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이 동물의 또는 식물의 체내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 때 새로운 촉매가 들어가서 그 반응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CO2와 그다음 물과 그다음에 태양빛으로부터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단당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단당류를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이 한 6단계 정도를 돌아서 녹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생체 촉매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균질계 촉매하고 불균질계 촉매의 중간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촉매의 구성 성분 및 종류로 본다면은 촉매의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금속, 금속 산화물, 금속 황화물, 고체 산염기, 제올라이트, 헤테로폴리산, 폴리에시드라고 합니다. 자, 고체 촉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전이금속, 전이금속 산화물, 전형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 황화물 이렇게 있습니다. 전이금속은 수소화, 수소 첨가 반응 기능을 갖는 니켈, 팔라디움, 백건 있습니다. 산화 기능을 갖는 은, 백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이금속 산화물은 선택적 산화 기능을 갖는 몰리브덴 산화물, 그 다음에 바나듐 산화물, 탈수소 기능을 갖는 Fe2O3, Cr2O3. 그러면 O3, O3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반응물에 들어있는 수소가 이거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Fe2O3는 환원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탈수소 기능을 갖는 촉매가 있고, 그렇죠. 여기 선택적 산화 기능을 갖는 몰리브데듐 옥사이드, 그 다음에 바나디움 옥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형 금속 산화물은 크래킹, 수소 이동, 이성질화, 수화, 중화 기능을 갖는 실리콘 옥사이드 SiO2, Al2O3, SiO2, Al2O3, 제올라이트, 마그네슘 옥사이드, MgO 이랬습니다. 금속 황화물은 황과 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탈수소, 수소화, 수소 첨가에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올라이트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다른 챕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제올라이트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 중에. 그래서 이 제올라이트는 그리스어로 비등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물론 배웠지만 어떤 둥근 플라스크에 반응물 2개를 넣어 가지고 폭발하지 말려고 유리 조각 같은 것을 둥근 플라스크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합니다. 이 유리 조각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면 비등석. 그래서 다공질의 결정석 알루미늄 규소 산염이기도 합니다. 천연 제올라이트가 있고 합성 제올라이트가 있으며 주로 촉매나 흡착제로 사용합니다. 이 특성은 이온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촉매였죠? 이건 주촉매였고, 그럼 조촉매. 그러면 뭐를 도와주는 거죠? 반응을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촉매인데 주성분에 의한 주촉매에 의한 촉매 활성 및 선택성을 증대 또는 안정화시키는 소량의 물질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얘에서 아모니아 합성할 때 주성분은 철이고 이렇죠? 그 다음에 조촉매로 사용되는 것이 알루미나 산화 칼륨입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뭘 하면 암모니아 합성할 때 질소 N2는 어디에 붙느냐? 예를 들면 철에 붙고 Fe2O3 이런 데 붙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나나 산화칼륨을 넣을 때 이거는 수소를 여기에 첨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반응물이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철과 알루미나 그 다음에 산화칼륨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알루미나는 철을 미립자 상태로 안정화시키고 반응에 필요한 금속 표면을 최대로 유지한다. 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금속 표면이 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파울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속 표면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은 반응을 많이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럼 산화칼륨은 철의 전자를 공유하여 질소의 해리 또는 흡착을 촉진을 시키는 게 산화칼륨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촉매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담체는 뭐냐면 담체는 어디에 틀어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성 성분을 표면에 담지시켜 인베디드 시켜서 붙여서 이런 뜻입니다. 촉매 성분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합니다. 촉매의 표면적이나 가공 구조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촉매 전체의 열적, 기계적 특성, 표면적, 기공 구조 등을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을 촉진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반응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담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표면에 담지시켜서 촉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공 구조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다음 촉매 전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쓰고 반응을 촉진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부반응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담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알루미나, 실리카, 활성탄 이랬습니다. 담체. 그러면 이 알루미나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비철금속입니다.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나 저렴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공 크기와 분포를 넓게 변화시키면서 제조하고 침전, 숙성, 건조, 소성에 따라서 최종 결정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의 탈수에 의해서 제조되고 대표적 담체는 감마 Al2O3 그 다음에 자동차 삼원 촉매 그 다음에 탈황 촉매
석유 개질 촉매, 수소화 촉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리카, SiO2 여기 되겠죠. 실리카, 강한 물리적 강도,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표면은 약산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람당 700제곱미터에 이르는 아주 고표면적 실리카 계열 제조 가능하고 니켈, 코볼트, 그 다음에 팔라디움, 백금 등의 수소화 촉매 담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이 뭐냐면 활성탄입니다. 활성탄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목재나 그 다음에 석탄 뭐 이런 걸로 특히 야자열매 이런 것을 있죠. 야자열매나 사탕수수 이런 것을 태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수분 같은 것을 다 증발을 시키고 기공이 생기겠죠. 그 기공이 생기는 그 표면에 우리가 반응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물질을 흡착을 시키고자 할 때 이런 사탕수수나 열대식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활성탄을 만든 후에 사용을 합니다. 무산소 조건에서 가열하게 되면 수분이 제거된다 그랬죠. 약간의 수소를 포함하는 다공성 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표면에는 키톤, 수산화기, 카복신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 시에는 애쉬, 주로 애쉬나 아니면 이런 다공성의 목질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활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촉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번 봅시다.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방법입니다. 그 침전법이 있습니다. 침전제를 첨가해서 침전 성분의 이온 농도의 곱이 용해도 곱보다 커지게 되면 침전핵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은 넣어주는 농도가 만들어진 농도보다 더 크게 되면 핵이 생겨요. 뉴클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침전핵이 생깁니다. 그러면 핵이 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법에서는 우선 침전법, 함침법하고 이온교환법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침전 형상이 뭐냐면 이 종류는 침전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가의 금속의 수산화물, 그럼 AlO2, 그죠? OH3, Fe2O3, 타이타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이런 것이 이제 침전은 겔화 되겠죠. 비담지 촉매가 있고 담지 촉매가 있습니다. 자, 비담지 촉매는 촉매 활성 성분의 수용액과 침전제 용액을 접촉을 시켜서 수산화물, 탄산염 등의 침전을 생성을 시켜서 여과, 세척, 건조, 성형, 소성 이렇게 됩니다. 담지 촉매는 공침법, 용액으로부터 동시에 침전을 시키고 촉매 활성 성분의 침전을 담채와 혼합하는 방법, 담채를 촉매 성분 용액에 담근 후에 침전제 용액을 가해 담채상의 활성 성분을 침전시키는 방법. 결국은 어떤 이 원리가 뭐냐면 만들어지는 양보다 이 성분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침전핵이 생성되게 하는 방법이 침전법입니다. 그 함침법은 뭐냐? 성형 담채의 기공 안으로 촉매 성분 용액을 도입하는 건조 소성을 거쳐가지고 기공벽에 촉매 성분을 인베디다,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흡착에 의해 고정되는 방법,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흡착입니다. 이 방법을 함침법이라 그러고 이온 교환에 의한 제조 방법을 이온 교환법이라 그럽니다. 자, 이온 교환법은 또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촉매의 기공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1웨이트% 정도의 귀금속 촉매를 담지하고 싶을 때 성형된 담채를 사용하여 기계적 강도가 큰 촉매를 얻고자 할 때 함침법을 씁니다. 그럼 이온 교환법은 뭐냐 이거죠. 자, 이 함침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공벽에 붙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흡착에 의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함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전법은 뭐라 그러냐면 농도를 더 높게 만들면은 침전핵이 생성돼 가지고 이 핵이 성장을 하면서 이 촉매가 만들어지는 거고, 함침법은 이 촉매를 기공벽에다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함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온 교환법은 뭐냐면 이온입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Na 플러스하고 수소하고 이런 경우,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필요치 않는 물질을 물이나 다른 용액에서 어, 무슨 해대는 물질이 아닌 것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서로 이온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촉매 성분 양이온을 이온 교환에 의해서 담재하는 방법입니다. 양이온 교환 성질하지 제올라이트, 실리카 알루미나, 이온 교환 수지, 산화, 철이, 활성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크기를 조절하고 형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제조 공법입니다. 물질 이동 속도, 촉매층의 압력 손실, 그 다음에 열 전달, 유체 혼합, 그 다음에 가열화, 그 다음에 균일화, 기계적 강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형상에 따른 이 비교를 보면 펠렛이라는 것은 조각 이런 뜻입니다. 펠렛, 조각. 그 다음에 압출이라는 게 있고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 펠렛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유기공업학 쪽에 나오면 이제 압출과 그 다음에 사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출이 나오고 여기는 압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출이라는 것은 원주형으로만 어떤 압력을 뒤에서 밀어내면서 고체나 아주 농도가 높은 점도를 가진 물질을 알갱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대형으로 만듭니다. 막대형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일정한 이 길이로 잘라냅니다. 이 일정한 길이로 잘라낸 것을 우리는 펠렛이라 그럽니다. 펠렛. 그래서 사출이나 알갱이에 비해서 조밀하고 이런 것입니다. 조밀하고 강합니다. 원주형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떡집에 가면 우리가 떡가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떡가래가 나오는데 그 떡가래에 우리는 이 쌀을 이제 밥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호파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서 스크류로 밀어냅니다. 이게 밀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떡집에서 그걸 일정한 길이로 자릅니다. 그것이 아주 작다고 표현할 때 적어도 5 내지 20mm로 작게 만들어질 때 이것을 우리 펠릿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2단계 압출이 이제 때로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펠릿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압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출이라는 형태는 뭐냐면 중간에 물론 이제 이 사출도 이 형태로 쓰긴 쓰지만 이 압출은 어떤 봉이나 심을 가진 물질에다가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을 우리는 주로 압출이라 그러고 여기는 중공형이랬습니다. 중간이 비어있는 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중간이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떤 원통형의 그러니까 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코어 전체에다가 이 촉매를 입혀서 결국은 중간에 텅 빈 채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압출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중간에 비어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중공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펠렛보다는 밀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조밀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알갱이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뉼, 이제 구형으로 만드는 게 있고 이 구형으로 만드는 펠릿보다 조밀하지 않습니다. 직경이 2mm 이상입니다. 자, 그럼 촉매를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가솔린 제조 공정의 예가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유기공업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정유 제조 공업에서는 원유를 상업 정유를 합니다. 그럼 가스가 만들어지고 LPG가 만들어지고 납사. 이게 납사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등유, 경유, 휘발유 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잔사유로 보면 감압정유, 디젤 연료, 그다음 아스팔트, 윤활유 이런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원유가 들어오면 상업 정유를 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나갑니다. 그다음 탈황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나고 수소 첨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압 정류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접촉 개질을 해가지고 가솔린을 제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을 가솔린과 더불어 많은 여러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촉매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촉매가 들어가니까 그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촉매를 하는 촉매를 설명하는 과정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유기화학 공업에 해당되는 석유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납사라고 합니다. 납사. 앞에서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납사로부터 얻어지는 올레핀이나 방향족을 원료로 화학 제품을 생산, 수소와 산화, 알킬과 중합 등의 화학 반응 모두 촉매 반응. 이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촉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납사는 무슨 뜻이냐? 넓은 의미로는 휘발성 석유류, 우리가 보통 주유소 같은 데서 가끔 일어나지만 이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유증기라 그럽니다. 유증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아주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강한 물질.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납사라 그럽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원유에서 직접 생성되는 유분입니다. 그 끓는 범위가 30도에서 200도씨였는 200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유분을 말하고 이 중에 끓는 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을 경질 납사 NAPHTHA 납사라고 하고, 경질 납사는 주로 용제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고, 중질 납사는 계질 통해서 휘발유 제조나 BT, 벤젠 톨루엔 자일린 생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납사로부터 얻어지는 올레핀이나 방향족을 원료로 만드는 이런 모든 촉매 반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소 관련 반응은 역할은 수소 분자를 촉매 표면상에서 활성 있는 수소 원자로 해리를 시키는 겁니다. 수소화 반응, 수소화 탈알킬, 수소 첨가분해, 수소가스가 생성되는 탈수소, 수소화 반응에서는 불포화 탄화수소, 케톤, 알데하이드, 나이트릴, 방향육 등 화학 원료 반응 중간체 생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분산화 반응은 어떠냐? 부분산화 반응은 공기 중에 산소를 산소제로 탄화수소 원료를 알데하이드, 키톤, 에폭사이드, 그다음에 에스테르 등의 산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변환하는 석유화학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공정입니다. 왜냐? 많은 물질들이, 유기화 물질들이 수소와 산소, 탄소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어떤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화학 반응인데, 석유화학 공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물질이 반응을 하기 전에는 이 자체로 존재를 하지만 어떤 촉매나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계질화학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산촉매 반응은 벤젠의 알킬화 반응은 중합 반응이나 옥수법에 의해서 중요한 탄소의 결합 형성 반응입니다. 에틸렌, 폴리필렌 등의 올레핀을 알킬화하여 벤젠으로부터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을 대량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자세한 화학 반응식은 유기공업학 내용에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촉매 반응을 이용한 무기공업학입니다. 아모니아 공업은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화해야죠. 거기에 촉매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N2가스와 그 다음에 수소가스. 이 두 개의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줄어들고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온도가 저온일 때, 고압의 저온일 때 이 암모니아의 생성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 공업에서 이제 무기화학 공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촉매는 철을 주성분하고 칼륨, 알루미나, 산화, 칼슘을 촉진해서 이중 촉진철로 불리는 촉매, 알루미나와 산화, 칼슘,
철의 미립자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칼륨은 철의 전자를 공유해 활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정제된 수소, 질소, 고압에 이런 데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온도가 저온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온이 다른 온도보다는 낮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한 300도에서 되겠죠. 그 질산공업은 1908년에 오스트왈드가 백금망을 촉매로 해서 아모니아를 산화해서 이산화질소를 얻었습니다. 그 촉매에서 질산을 제조했습니다. 4NH3 플러스 5O2에서 4NO에서 NO를 산화시켜서 NO2로 만들어 NO2에서 산화 다시 시켜서 HNO3 대단히 중요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산고는 이 황화철을 배소라는 것은 뭐냐면 굽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굽는다, 로스팅 한다 그랬습니다. 로스팅 해가지고 이산화황을 정제한 후에 산화 바나듐과 황산 칼륨을 실리카에 담재한 촉매를 사용해서 400도씨에서 삼산화황으로 물에 흡수시켜서 뭘 만드냐? 황산을 만듭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